미술사에서 위작 스캔들만큼이나 뜨거운 문제, 최악의 표절 사건들. 그림을 사는 척 그대로 따라 그려서 심지어는 그걸 그대로 해넣어 팝니다.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하는 미술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 풀바지의 콘서트라는 그림도 짜집기 하고 있습니다. 모방과 창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지난번 여러분께 미술계 위작 스캔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미술사에서 위작 스캔들만큼이나 뜨거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작은 그래도 몰래 그 작가인 척 그렸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살아있는 작가의 눈앞에서 그 작가의 서명까지 똑같이 따라 베껴 그린 사건입니다. 르네상스 천재화가 미켈란젤로도 당하고 막장 드라마의 원조 호가스도 당했던 최고의 화가들에게서 일어난 최악의 표절 사건들, 그리고 표절범을 벌주기 위해 벌인 재판 끝에 돌아온 어처구니 없는 판결. 지금 들으면 모든 창작자들이 뒷목을 잡을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 그 엄청난 사건들의 내막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께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예술계의 거장 피카소가 했다고 알려진 말인데요. 좋은 작가는 베끼지만 위대한 작가는 훔친다. 위대한 작가는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많이 보고 모방하며 성장하고 결국엔 그걸 뛰어넘는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카소의 명언은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인용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마저 피카소의 명언으로 알고 있던 이 말이 사실은 피카소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출처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T.S. 엘리엇이나 러시아 출신 천재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명언의 시초가 불분명한 것만큼이나 과거 예술사에서 모방에 대한 경계가 매우 불분명했습니다. 현재는 표절과 오마주, 패러디의 경계를 다투면서 억 단위 소송이 벌어지는 일도 자주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술 저작권이 없던 과거에는 표절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미술사에서 최초로 표절 문제가 법적으로 거론된 것은 바로 16세기 초 베네치아에서였습니다. 소송을 건 인물은 당대 최고의 인기화가 알브레히트 듀러였는데요. 듀러는 미술사 최초로 브랜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개념의 미술 시장을 연 미술사에서 손꼽히는 선지자적인 인물인데요. 듀러가 활동하던 당시에 미술은 오늘날의 영상산업만큼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미술 작품이 너무 비싸서 소유할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듀러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읽고 판화 기술을 미술에 적용, 복제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가격이 비싼 미술 작품을 판화로 얼마든지 찍어내면서 박리담의 미술 시장을 연 거죠. 게다가 동시대 판화가들이 기존에 유행하던 성모 마리아나 성인의 이야기를 담은 판화를 찍어낼 때 듀러는 차별화 전략을 펼칩니다. 당시 종말론이 유행하자 종말론을 담은 판화를 만든 겁니다. 1498년 듀러가 목판으로 제작한 묵시록의 네 기사라는 작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담긴 내용을 그린 것인데요. 그림 속에 다양한 기사들이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화살을 든 기사가 있는데요. 정복을 의미하고 있고 그 옆에 칼을 든 기사는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든 기사가 가운데 일분을 끄는데요. 그 기사는 기근,
또는 뭐 질병까지 상징할 수도 있고, 저울을 보니까 요즘 우리가 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그리고 맨 왼쪽 아래에 해골의 기사가 있는데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뇌봉인이 열리고 대역병과 전쟁, 인플레이션, 기근을 상징하는 죽음의 기사가 세상에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요. 바로 가장 아래에 있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는 그의 이름 앞글자 A와 D를 따서 만든 듀로 공방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듀로는 자신의 공방에서 나온 모든 판화에 이 마크를 붙입니다. 미술사에서 최초로 브랜드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한 독창적인 주제의 그림과 그 그림의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까지 붙이니 그림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듀러는 이 판화로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1505년 인기화가 듀러는 친구에게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화들짝 놀란 듀러는 그 길로 베네치아로 달려갑니다. 그 편지에 쓰인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베네치아에서 표절한 가짜 듀러의 판화가 마구잡이로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편지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에 도착한 듀러가 보게 된 판화를 한번 볼까요? 성모의 아버지 요아킴이 재물을 바치려는 장면을 그린 판화인데요. 하나는 듀러 공방에서 만든 오리지널 작품, 다른 하나는 베네치아에서 만든 가짜입니다. 어떤 게 진짜 듀러의 작품일까요? 바로 왼쪽이 듀러의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른쪽은 선이 경직되어 있고 세부도 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명암의 차이도 미묘함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뜻 보면 정말 티가 안 날 정도로 잘 베꼈죠. 심지어는 표절한 판화에 듀러의 트레이드 마크까지 그대로 복제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담하게 남의 작품을 베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런 짓을 벌인 건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라는 판화가였습니다. 그는 당시 잘 나가던 듀러의 유명 작품을 베낀 그림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했죠. 사실 라이몬디는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작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또 다른 판화가 있는데요. 바로 16개의 최후에 관한 판화라는 제목의 판화집을 제작해 판매한 것인데요. 돈이 되니까 성행위를 담은 포르노그래피 판화를 만든 겁니다. 결국 라이몬디는 이런 저질 작품을 만들다가 구속되는데요. 그는 정말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했던 그런 작가죠. 수많은 판화를 그대로 복제해서 베끼고 마크까지 그려서 완벽하게 듀러 공방 그림을 표절해서 팔았던 판화가 라이몬디. 이외에도 듀러의 많은 작품을 그대로 베낀 작품들이 베네치아에 퍼지고 있었죠. 이런 작품들이 한둘이 아니고 계속 쏟아지는 걸 본 듀러는 결국 라이몬디를 고소합니다. 베네치아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죠. 미술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표절 재판이었습니다. 듀러와의 표절 재판 후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네치아 정부는 라이몬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림에서 사인만 빼라.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표절을 한 라이몬디에게 유리한 편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듀러에게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자랑스러워하라 라는 말을 하죠. 독일로 돌아간 듀러는 표절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1511년에 성모 마리아의 일생이란 작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자 듀러는 그걸 가지고 황제에게 달려갑니다. 듀러의 SOS를 받은 황제는 듀러의 작품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없다라는 독점 권한을 인정해 줍니다. 이후 듀러의 판화 표지가 확 달라지는데요. 아예 표절하지 말란 살벌한 경고문을 박아 넣는 겁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두려워하라.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내 판화를 찍어내거나 조잡한 모방품을 만들어 팔 수 없다. 내가 이 권리를 영광스러운 황제 막시밀리안에게서 받았음을 모르는가? 그러라. 만일 그대가 악의와 탐욕으로 이를 어기게 된다면 그대의 재산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그대의 몸도 안전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라. 베네치아의 표절 소송에서는 소득이 없었지만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저작권 방어에 성공한 거죠. 그렇다면 재판 이후 라이몬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베네치아의 인기가 좀 껄끄러웠는지 장소를 옮깁니다. 교황의 도시이자 카톨릭의 수도 로마로 간 것인데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네,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을 뵙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표절해서 판화로 만든 건데요. 왼쪽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카시나 전투, 오른쪽은 라이몬드가 표절한 작품입니다. 왼쪽에서 세 남자의 모습만 딱 따오면 거의 같은 그림이죠. 다비드상을 만들고 직후 피렌체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의 한 벽면에 엄청나게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바로 카시나 전투고요. 참고로 그 맞은편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배틀 오브 앙기아리 전투를 그려갖고 그야말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맞대결이 벌어졌던 미술사의 전무후무한 결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판화로만 전해오는데요. 요건 어떻게 된 거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아리스톨레 다 상갈로라는 제자가 드로잉으로 그렸던 거고요. 그거를 그 당시 판화가가 찍어놨는데 미켈란젤로의 원작은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도리어 이 판화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로마에서 라이몬디와 손잡고 협업을 한 작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3대 거장 중 하나인 라파엘로였는데요. 대가들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한 라이몬디의 모방 능력에 반했는지 라파엘로 자신의 작품을 판화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을 이 작가에게 부탁한 겁니다. 함께했던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룬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파리스가 새 여신 앞에서 사과를 건네주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 역시 원본은 사라진 채 라이몬디의 복제 작품만 남아있죠. 라이몬디는 소송 이후 베네치아는 떠났지만 오히려 더 큰 시장에 가서 더 많은 작품을 베껴 팔았던 겁니다. 미술사에서 표절 때문에 괴로워했던 대표적인 작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웹툰의 시초! 영국식 유머와 비판, 정치 풍자 등을 그림 속에 담아냈던 화가 윌리엄 호가스입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호가스 연작 기억하시나요?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담은 연작 판화를 제작하고 그 시대에 없던 판화 구독 시스템까지 만들어 대박을 친 화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미술 읽어드립니다. 세 번째 편을 보시면 됩니다. 호가스 연작 어느 창녀의 일대기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작품을 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다시 판화로 제작해 팔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호가스는 작품을 먼저 유화로 선 공개한 다음에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그것을 판화로 제작해 배달해주는 사업을 벌였죠. 강큰 표절범들은 그림을 사는 척 호가스의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암기를 해서 그대로 따라 그려서 해적판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가스가 완성했던 그림은 왼쪽인 겁니다. 보시면 약간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한데 주인공의 얼굴이라든지 여러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은 되게 어색하죠. 아마 이 정도가 당시 표절범이 기억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최대치였나 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돈 주고 사려면 몇십만 원인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게 몇만 원이었던 거죠. 같은 내용이면 사람들은 당연히 싼 걸 사려고 했겠죠.
게다가 호가스의 작품이 도용된 건 파나에서뿐만 아니었습니다. 작품을 표절한 것도 모자라 그걸 그대로 부채에 넣어 팝니다. 부채 앞에 그림 3장, 부채 뒤에 3장, 총 6장의 시리즈가 딱 들어가는 부채였죠. 요즘으로 치면 굿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가스도 이 표절범들에게서 자기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인데요. 호가스의 전시가 영국에서 열렸는데 이때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이 보고되었습니다. 탕하의 일대기 4번째의 그림 중에서 그의 조광지처 같은 옛 여인 사라 영이 붙잡혀가는 토음을 구해주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의 그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사라 영의 머리 부분에 원래는 또 다른 그림 디테일이 있었던 거죠. 작업실에 와서 그림을 보고 해적판을 그리려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최종 판매하는 그림과 다른 성공개 그림을 보여준 거죠. 호가스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표절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호가스는 결국 정치계 친구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결국 그는 의회의 도움을 받아 호가스법을 제정한 겁니다. 1734년부터 법안을 준비하고 1735년 드디어 이 법이 의회에 통과됩니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법안이 탄생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인정받는 모든 지적 재산권의 시작이 바로 호가스였던 겁니다. 1731년 어느 참여의 일대기가 성공한 이후 사람들은 눈이 빠지게 호가스의 후속작을 기다리는데요. 호가스의 다음 작품 탕하의 일대기는 무려 4년 후인 1735년에 발표됩니다. 사실 호가스는 1735년 이전에 이 작품을 그렸지만 저작권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자 그제서야 판매를 시작한 거죠. 만약 원작이 없고 복제본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술사에는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만화의 풀바류의 점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미술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만큼 세상을 모순되게 그린 작품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남자들은 옷을 입고 그 앞에 있는 여자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당시엔 매출을 상징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라이몬디가 복제한 라파엘로의 작품 파리스의 심판에서 온 겁니다. 하나를 보시면 오른쪽에 똑같은 자세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물론 마네는 이 판화 작품을 르네상스의 대가 라파엘로의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라이몬디 버전의 판화였습니다. 어쩌면 라이몬디 덕분에 마네는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한편 마네는 이 그림에서 16세기 초 베네치아에서 그려진 풀바지의 콘서트라는 그림도 이용합니다. 벌거벗은 여성이나 자연 풍경은 바로 이 그림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이렇게 보면 마네는 하나만 베낀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베껴서 짜집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네를 표절했다고 보기보다는 전통적 모티브를 이용해 당시 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만의 독창성에 더 무게를 주는 건데요. 어쩌면 모방과 창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어렵죠.